대한민국 시사 개보수 시간입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 박지원 변호사, 개그맨 강성홈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2부에서 잠깐 호날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호날두가 팀 K리그와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으면서 집단 소송까지 번졌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호날두를 날강두라고 비판하면서 김정은과 호날두의 공통점이 있다. 한국을 호구로 한다. 이렇게 또 스포츠와 정치를 연결시켰는데. 그렇죠. 김날두라 그랬죠. 김정은한테도. 예. 김정은은 사실 농구광이죠. 축구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사실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대충 알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이제 사실 정치인들이 표현을 만들어낼 때 조어를 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 정치로 성공한 분이 박지원 대표거든요. 예전에 이제 야당 시절에, 지금도 야당이란 야당 시절에 박근혜 정부 때 뭐 만회 상환이니 7인회니 뭐 이런 거 막 계속 만들어가지고 공격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본인이 야당의 위치에 가게 된다음부터 조어를 자꾸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보좌관이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 본인이 한 겁니까? 보좌관이 해준 겁니까? 제 생각엔 이 트렌디한 부분 같은 경우는 보좌관들이 조언이지 않았을까. 아, 보좌관이 이렇게 하면 못 만드나? 못 만들었어요? 날강두가 뭡니까? 아, 인터넷에 많이 돌았던 거예요. 아니, 날강두는 원래 인터넷에 돌았고. 아니, 날강두를 김정은 뭐 이렇게 비유한다는 김날두. 뭐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현안 얘기할 때 현안만 얘기할 때 자꾸 그 정치 얘기로 접목시키니까 좀 거부감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호날두 얘기만 해야 될 건데 호날두도 이게 사실은 개그맨들도 여러 명이 이렇게 사인하거나 뭐 공연을 가면은 그중에 인기 좀 많은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거의 똑같은 돈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좀 덜 버니까 좀 인기 있는 사람들이 좀 배려하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호날두가 이번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여기서까지 이렇게 뛰어야 돼. 막 이상한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은 그러면은 나는 인기가 없어 계속 뛰나 막 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려 못했으니까 이제 호날두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뭐 감정적으로 대처할 게 없고. 강성범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재미있는 분이고 또 직업이 그런 거니까. 좀 크게 재밌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구분이 있어가지고 정치인들은 그런데 이게 뭔가 개그나 아니면은 또 조어를 했을 때 둘 중에 합니다. 아주 적확하고 웃겨가지고 뜨든지 아니면 어이없어가지고 기사화 돼가지고 뜨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후자를 노린 건가요? 좀 그렇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 예전에 이런 거 있어요. 예전에 이제 그 대선 후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국민과 함께 라면이지요. 하하하 이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이슈화되고 이런 누구예요? 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처럼 아예 이슈화가 되려면은 기자들이 보기에도 그걸 전하는 기자들이 보기에도 허탈할 정도로 어이가 없거나 아니면 아주 재밌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 김날두 이런 거는 그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되고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이게 달아주지 않습니까? 아니, 문사를 짚으려요. 뭐 이렇게 좋은 의미가 되고 뭔가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비유가 뭐 성공을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비유할 바에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씁쓸한 웃음인 거죠. 박지원 변호사로서 이게 집단소송 이길 수 있을까요? 일단 사기죄로 뭐 고소한다고 했는데요. 사기는 아니에요. 사기로 고소고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 이제 그거는 사실 성립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갈 아니요? 그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게 사실 좀 문제가 있고 집단소송 가능성은 있지만 정진석 손해배상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정말 호날두가 중요한 사람이 유벤투스에 다 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출연이 아주 뭐 그 계약이나 광고의 100%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일부 금액 정도 받는 그 정도에 그칠 것이다. 엄태섭 변호사가 하고 있는데 티켓의 반값이 목표라고 돌려받는 거. 가능해요? 어려워요? 엄태섭 변호사가 잘 할 걸로 믿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자료 금액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유벤투스가 전원이 안 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모르겠는데 호날두가 유벤투스에 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박지훈 변호사를 보고 우리 코너에 누가 광고를 붙였어요. 근데 박지훈 변호사가 자꾸 배탈 났다고 안 와요. 그러면 손해배상 가능합니까? 자기가 안 오잖아요. 몇 번 빠졌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럼 만약 그렇다면은 싸우지 말고. 여기도 마찬가지. 광고 붙인 거는 뭐 그걸 정말로 계약서에 뭐 기재가 된다든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팀이거든요. 우리가 개보수 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출연 안 했다 해가지고 손해배상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받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일단 지켜보고요. 받을 수 있을까요? 이준석 씨는 SNS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2부에서 유튜브, 자극적인 유튜브 이 얘기를 했었는데 유튜브는 안 해요?
저 유튜브 하면 왠지 언젠가 구속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종편 태동기에 사실 박준 변호사도 활약을 많이 했지만은 종편 태동기에 그 한창 격렬해지던 시기에 많은 분들의 발언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된지 봤기 때문에 여기 안정화 단계가 되어질 때까지는 제가 유튜브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보면은 보수 유튜버들끼리 서로 무슨 친중파라고 공격하고 서로 무슨 뭐 사자라고 공격하고 이러면서 서로 소송하더라고요. 서로 저격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끼기 잘했다. 상당히 현명해요. SNS 하지 마세요. 유튜브 안 한다. 유튜브 안 한다고요? 박준 변호사는 방금 이준석 씨 이야기처럼 과거 이제 종편의 치어리더다 이런 별명도 있었잖아요. 그때 대단했었는데. 별명이었어요? 아니면은 박변 전성기. 누가 붙여준 예. 근데 유튜브는 안 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아이하고 뭐 한 5개 한 적이 있는데 저희 딸하고 그냥 재미로 많이 봅니까? 아무도 안 보죠.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8명 봤다면서요? 뭐 한 몇 명 보긴 했는데 딸하고 그냥 여러 역사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걸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유튜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면서요? 딸은 이제 무슨 액체 괴물 갖고 노는 거 그리고 뭐 어떤 다른 인형 갖고 노는 거 그런 거 찍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자신 얼굴 나오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많은 이제 종편 평론가들이 유튜브 개인 방송 시작하면서 그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던 종편 평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탄생했던 것인지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집하는데 뭐 돈이 이렇게 많이 깨져? 그리고 뭐 제대로 하려면 작가가 있어야겠네?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걸 보면서 그냥 하시던 거 하시죠. 그냥 이렇게. 지금 이동영 작가는 지금 해서 잘 되고 있어요, 유튜브가. 한편 올릴 때마다 이제 많은 서원들이. 저긴 조직적으로 하잖아요. 조직적으로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본이 필요한 것이고 조직이 필요한 것이고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어려운 건데요. 진짜 이 반응은 좋은데 손익분기점을 가려면 한 400만 명이 들어야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만하시죠. 네. 어쨌든 뭐 지금 정치권에서도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국회에 이제 국회 대나무 숲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좌진들이 이제 신세 한탄하고 이런 곳인데 뭐라고 요즘 올라오는 게 많냐면은 제발 국회의원님들 유튜브 방송한다고 인턴 모집하면서 동영상 편집 가능자, 뭐 방송 경험자, 뭐 이런 고급 스펙을 요구하지 말라. 그게 지금 공천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죠. 당마다 다르죠, 조금씩은. 당마다 다른데. 근데 이제 의원들이 생각하기로는 뭐 예를 들어 하태경이도 유튜브 해가지고 뜬다는데 내가 못할 게 뭐냐 이러면서 아니면 뭐 이현주도 유튜브에서 몇십만 명 모았다는데 내가 못할 게 뭐냐 이러면서 이제 쪼우는 게 그러면 그에 맞는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 월급 한 180대는 이제 인턴한테 모든 걸 맡기고 고차원적인 능력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 방송을 혼자 다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의원 갑질이 하는 가지 사례로 이제 나오고 있죠 요즘.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치권에서도 유튜브에 관심이 많다 이런 말씀 드리고 올 수톱됐던 국회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모레죠. 8월 1일 날 추경처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데 어쨌든 8월 1일 날 처리가 된다면은 역대 두 번째로 늑장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110여일 만에 이제 법안 처리가 되는 거고요. 네. 이건 전 두 가지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만약에 이거 진짜 끝까지 거부해서 추경 안 하면 아마 김영삼 정부 일에 추경 통과 안 된 게 아마 없을 거예요. 24번, 5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국민 비난이 첫 번째 무서웠을 거고 두 번째는 또 이른바 방탄국회. 조사해야 되잖아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그 부분을 또 소속 의원들이 좀 요청했지 않을까. 그 두 가지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졌네요. 국민 여론이 지금 안 좋은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요? 지금 뭐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황교안 대표 취임 전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여론조사라는 것은 가끔가다 선거 결과는 오차가 발생한 지점이 원래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 조사라고 알고 있지만은 정확한 명칭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긍정, 부정. 최근에 직무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루기 때문에 대일 외교에 있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하는 입장 또는 이 방침에 찬성하는 입장이 다소 이제 늘어난 것은 현실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야당이 어떤 스탠스를 바꾸고 이럴 계제는 아니다. 전 이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경제 실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선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야당이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추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국민들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냐 하셨겠지만은 이게 계속 약간 엎어치기가 된 겁니다. 원래는 재추경이라고 많은 분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활성화 추경이 거기에 얹힙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막판에 얹힌 게 뭐냐면은 그 일본 대응 추경이 또 얹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예결위에서 이미 이거 타결하기 전에도
경기 활성화 추경까지는 이미 심의가 다 끝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일본 추경이 얹히면서 그 심의가 좀 늦어진 거였는데 이번에 좀 저는 오히려 이틀 만에 한다 그래서 좀 졸속 심의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면 국회 정상화 합의를 하든가 재추경 그 강원도나 포항에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 안 돌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계속 이제 재추경만 하자까지는 된 거였고 경기 활성화 추경 거 싸고 있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해석의 부분 같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추경 안 해주려고 계속 하다가 많은 국민들이 상황이 안 보기에는 좋아지니까 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 안 한다라는 이미지가 야당에 그렇죠. 굳혀지는 거는 예. 부담인데 반대로 추경이 어떤 추경이냐 지금까지 성격이 3번 정도 변해서 다 엎어치게 됐다라는 거는 이제 맞다. 이게 우리 그 하다 보면은 윷놀이 하다 보면 3개 엎이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좀 보면은 걸 3개요? 근데 추경이라는 게 과거 정부도 그렇고 어쨌든 야당에서 지금의 민주당도 반대했었죠. 박근혜 정권 때 추경한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했는데 결국은 추경 다 해서 통과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뭐 비판하면 비판하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100일이 되는 동안에 그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추경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강원도 사람들, 포항 사람들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이제 와서는 뭐 하기로 했지만 뭐 엎어치기 얘기했지만 그거는 뭐 국민들이 다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늦게 이렇게 시작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당도 일부 책임이 있겠지만 특히 자유한국당 책임이 뭐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아요. 정경두 국방장관 건은 어떻게 이렇게 돼 무산되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까? 사실 해임 건의를 해도 이제 의석수가 부족하기 예. 때문에 그걸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보다는 정경두 장관에 대해서 강력한 인사 조치를 해라라고 이제 야당이 요구하는 것이었고 이건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워딩 나오는 걸 보면 알아서 잘 판단하리라 믿는다라는 건데 사실 임제 보면 정경두 장관 같은 경우에는 누적이거든요. 보면은. 예를 들어 지난번에 불상발사체 이런 거 네. 시작해가지고 지금 목선도 보면은 뭐 목선 내려오는 게 이제 일상이 돼버렸어요. 별로 이제 뭐 대단한 짓처럼 보도도 안 됩니다. 왔다 돌아가기도 하고 이번에 애초에 내려올 때부터 수직으로 동력을 타고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 적어도 정경부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 인사조치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잘한 거 이렇게 하나 빼주면 안 돼요? 이번에 러시아 인공 침범 했을 때는 좀 잘했잖아요. 그거 쏜 건 잘한 건데 그럼 반대로 하나 더 그 뒤에 대응에 있어가지고는 예를 들어 또 별로예요? 국방무관을 맞은 게 예. 국방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정확한 소통이 안 됐던 거는 또 하나 문제죠. 어쨌든 정경두 해임하는 본회의 일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할 무산됐다. 수가 없어요, 예, 지금. 그렇게 네. 보이고 네. 글쎄요 대통령이 인사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 보이는데. 하려면 이번 개각 때 넣는데 넣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바른미래당이 강경화 장관 교체하자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사실 강경화 장관이 지금 만약에 대일 외교의 선봉장이고 실제 어떤 역할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은 예. 바로 교체하는 것이 부담스럽죠. 예. 그런데 지금 많은 외교부의 대응이라든지 청와대 대응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김현종 2차장의 이제 네. 그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전쟁 중에 장수를 교체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건 전쟁이 짧을 것으로 예상될 땐 그런 가능하지만은 전쟁이 다소 길어질 것이라 생각하면은 빨리 이제 4강 외교에 적절한 인사를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나. 왜냐하면 뭐 한국 전쟁 때도 보면 메가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리지웨이 장군이 들어오고 이렇게 교체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교체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격언이지 실제로는 해요. 잇따른 외교부 기강회의 사건 그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 저는 전쟁을 새로 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수장을 교체한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 그게 가장 큰 게 왜냐면은 그 대일 외교 4강 외교에 있어가지고 예. 강경화 장관은 유엔 출신이잖아요. 근데 유엔에서의 외교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 제3세계 국가들 아프리카나 이런 아시아의 약소국들이 1인 1표제, 1국가 1표제를 바탕으로 해서 과대표되는 것이 유엔이고 그런 쪽 외교하는 분들이랑 4강 외교는 힘에 돌린데 그거 하는 분이랑 좀 느낌이 다르다. 달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일본에 문제 터졌는데 아프리카 가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 관성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저희 라디오로 나갑니다만 또 YTN 이동영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는데 강성범 씨 주무신다고 많은 분들이 댓글 아니요. 아니, 그동안 둘 중에 한 분이 계속 격주로 빠져갖고 예.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아, 두 분 얘기 듣는 것만 해도 재밌네요. 아, 이미 다 완전체로 왔으니까 다 듣겠다 얘기를 예. 경청하겠다. 그 정치권 얘기 나오면 제가 또 말실수를 할 것 같아갖고 참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는 그래도 마실세도 버퍼가 있어요. PD 작가가 양복을 입지.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3부 마치고요. 40초 뒤에 시사 개보수 4부가 시작됩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앞서 3부에서 7월 국회 이야기했는데요. 민주당이 추경을 했다면 자유한국당이 원한 건 안보 국회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안보 총공세에 들어가면서 어제는 핵 무장론이 다시 등장했는데요. 조경태 의원이 아마 최고가 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세 분은 오늘은 이번에는 강상범 씨부터 자유한국당의 핵 무장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죠. 좋습니까? 우리나라 핵까지면 좋죠. 예. 근데 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특사로 가서 한번 다 설득하고 미국을 여러 나라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서 이게 정말로 핵을 가지자는 건지 이걸 통해서 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건지 꼭 이럴 때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나를 특사로 앉혀주라. 내가 가서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면 정말 대한민국의 영웅이 되는 거죠. 아니, 바로 대선 후보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성이 없다. 알겠습니다. 박지훈 씨.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MPT 우리 미국 허락해 줄 이유도 없고 안 되는 거 알면서 이런 주장을 왜 할까? 저도 고민해봤어요. 왜 할까? 하면 뭐가 좋을까? 했을 때 안보 위협, 특히 북한하고 미국의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도 없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특히 보수 정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존재 이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안보가 계속 힘들어지고 그걸 노리기 위해서 핵무장하자, 전술핵 배치하자 그런 거지 본인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 씨. 근데 우리보다 앞서가지고 주변국의 핵 위협을 겪었던 나라들이 나름대로 상대국의 핵 폐기를 위해서 노력 많이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군비 경쟁도 그렇고 했는데 아니면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핵을 가졌었죠. 근데 그거는 어쩌다 보니까 폐기가 됐었고 우크라이나도 돈 받고 폐기했죠. 그러니까 여러 폐기의 과정도 있고 반대로 폐기가 안 됐을 때 보통 선택하는 것이 그게 상응하는 핵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쨌든 이 두 가지 대안을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최근에 핵 폐기의 기조에서 핵 동결의 기조로 가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두 가지 수단 중에 하나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핵무장으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이지 무조건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최대한 핵 폐기 쪽으로 가도록 입장을 정하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제 이 주장하시는 분들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억지력 주장하는 건데 강성모 씨 말처럼 미국이 절대 허락해 줄 일이 없고 전술핵을 뺀 이유도 다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정말 소위 말하는 왕따가 될 수 있는 문제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허락을 해줄 리도 없지만 그럼 어디서 그 물질을 사올 겁니까? 어디로 나가서 사올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얘기 계속 나왔는데 어디 갑니까? 타이완 해협으로 그래서 갑니까? 이제 보이 말하는 나토식 핵공유라든지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미군의 전술 핵 배치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제 다들 보는 것인 게 미군의 전술 핵 배치가 NPT에 정확히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미군 얘기를 하든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만들어야 되는 핵무장론이라는 것의 큰 줄기 중에 하나가 우리도 핵을 만들자가 있고 두 번째는 핵 공유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 공유론에 가까운 입장들이 많지. 차라리 그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건 둘 다 사실은 주장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제발 우리가 핵 정책에 있어서 이제 핵에 대응하는 두 가지 방법은 아까 제가 폐기와 이걸 또 대응을 얘기했는데 무기적 대응에는 이제 공포의 균형이라고 우리 하는 게 있죠. 상대가 핵이 있으면 우리도 핵이 있다라고 하는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하는 이론이 있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미국처럼 돈이 많고 전략 그런 어떤 이런 자산이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그 전략 방위 계획이란 걸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격 미사일 같은 걸 많이 발달시켜가지고 SDI라고 하는데 그걸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솔직히 그걸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랑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결국 핵 공유로 가는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하는 방식인 게 이제 유일한 선택지라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할 땐 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게 보이고요. 만일 미국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핵을 만들었다고 하면 또 일본에서 그럼 우리도 만들게 하면 그럼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요즘 또 일본부터 좀 뒤로 치워놓고 그 다음에 저걸 또 만들어야지 왜 자꾸 전 세계를 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미국은 지금 북한이 SLBM 만든다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 만든다고 하는데 미국은 이미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해상의 전략자산 배치라든지 다른 용어로 충분히 치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우리가 핵을 만들고 무슨 우리도 핵 농축을 시작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전략 중에 하나를 봐야죠. 그래서 이게 지금 조경태 의원도 그렇고 원유철, 홍준표, 오세훈, 황교안 이거 원래 오리지널 원조가 정몽준 대표입니다. 옛날에 책도 내시고 그랬어요 이때 그거. 여러 사람 얘기했습니다.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아까 이준석 최고 얘기한 것처럼 핵 공유를 얘기했었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워딩을 보면은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만일 아까 이준석 최고 말처럼 그렇다면은 워딩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바꿔야죠. 이거는 굉장히 그 위험한 용어고 우리가 예를 들어 NPT 탈퇴하고 핵을 직접 만든다라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북한에 대한 도덕적 우위와 명분을 다 상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조심해야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바른미래당 이야기 해봅시다. 지난주 격렬한 몸싸움도 있었는데 그 갈등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갈등은 이어지고 있고요. 그 원래 그 시끄러운 전쟁과 냉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냉전 상태다. 그런데 이제 사실 최고위는 손학규 대표께서 이제 의사 일정을 제대로 진행 안 하시면서 무력화된 상태죠, 사실상. 그날 이후로 최고회의가 열린 적이 없습니까? 열리는데 저희는 안 가죠. 그러니까 제가 되게 뿌듯한 게 제가 지난주에 이준석 최고한테 그러면 그 회의를 나가지 마라. 그 제 말 듣고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요? 네. 여기서 말 1도 영향 없었습니다. 속으로 그게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아니 근데 강성범 씨가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서 싸우노니 그냥 뭐 가서 내용 없이 싸우노니 그냥 아예 안 마주치는 게 상책이다. 뭐 그런 맥락에서 저희도 안 나가는 거죠. 네. 앞으로 제 말에 책임감을 좀 갖겠습니다. 한 당을 흔들었네 내 말이. 상식선에서 그럼 이제 말씀드립니다. 반쪽짜리 최고회의예요 지금? 아니죠. 반쪽이 되려면 과반이 돼야 되는데 과반이 안 되는 열리지가 최고위입니다. 않는 지금 거죠. 손학규 대표님과 최고위원 2분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고 했다던데. 제가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보다 좀 빨라요. 이걸 제가 한 달 먼저부터 주장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이제 제 생각을 따라오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예. 조기 전당대회를 하든 뭘 하든 당대표가 응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가능성은 있나요? 당대표 도장 안 찍으면 손학규 대표가?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저희도 나름 정치하면서 이 상례와 통례에 맞게 예. 지금 이제 저희가 투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상례와 통례를 벗어난 범위에서 이제 거부를 하시면은 저희도 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그 당대표를 끌어낼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렇고 민평당도 그렇고요. 예. 저희는 그래도 이제 당권파라고 하는 의원들이 한 5명이라도 되지. 그 민평당은 그 정동현 대표 혼자더라고요. 당권파가. 3명 정도 됐는데. 아니 그 박주현 의원은 원래 저희 당 소속이기 때문에 민평당 소속을 안 쳐요. 그럼 혼자서 이래. 와, 뭐 외롭겠다. 그 당권파로 분리되는 민평당 의원은 그러니까 혼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평당은 우리 공화당하고 지지율이 지금 똑같아졌던데요? 조금 차이 납니다. 0.1. 예, 2%하고 1.9하고. 예. 어쩌려고 그러시지? 그 지지율은 지금 바른미래당도 정의당한테 이번 최근 여론조사는 뒤졌더라고요. 저희는 예, 지금 한 5%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저희는 언제나 그 대통령 항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 펀더멘털은 괜찮은 정당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지율 얘기한 거는 추석 때 2자리 안 되면은 뭐 물러나겠다. 손학규 대표가 말씀하신 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추세로 보면은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추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이거 궁금해요. 그럼 기다려주면 안 돼요? 왜 그래 난리칩니까? 안 지키실 게 확실하다고 저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에이, 그래도 나이도 있고 연륜도 있는 정치인인데. 저랑 한 10만 원 내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송에 합시다. 내기하면 안 되지. 그런데 그 10,000원 내기합시다. 방송에 내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은 최근에 이런 혁신안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왜냐면 혁신안은 그것보다 나은 제안이거든요. 네. 왜냐면 한번 지금 대국민 여론조사를 지금 해보자는 거였고 그건 당 지지율은 좀 솔직히 어려운 과제인데 손학규 대표 체제가 유지돼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여론조사라면은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6%, 5% 그때 지지율이 있고 추석이면 한 달 채 안 남았거든요. 그 연로한 어쨌든 당신이란다. 뽑았던 대표라면 그 대표가 원하는 마지막 수단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볼 만도 한데 이렇게 매몰차게 최고위에 참석 안 하는 게 일반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바른미래당이 너무 그쪽으로 가는 거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래요. 뭐 단식을 하는 사람을 매몰차게 밀치고 가신 것도 저는 뭐 매몰참에 있어가지고는 예, 뭐 싸우지 마! 더맨더머 상황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제가 예,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아, 참. 대선 전에 이야기 있었던 반문연대. 네. 요즘에 다시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요, 그 반문연대 구호를 가장 먼저 선창했던 분이 누구냐면 이현주 의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 공개적으로 저는 아니 보수가 진짜 혹시라도 이제 통합을 한다 해도 예. 구호가 좀 멋있어 선명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반문연대는 뭐 안티클럽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솔직히 모양새가 좀 빠진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 생각 유지합니다. 반문연대는 예전에 보면은 뭐 안티 MB 이런 거로 옛날에는 진보 집권 못했거든요. 예. 그거보다는 우리가 뭐가 나은 가치다라는 걸 주장해야 되고 진보는 그 과정에서
노동, 인권, 환경이라는 가치의 3축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집권에 성공한 것인데 보수도 과거에 있던 지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교육, 경제, 안보에 있어가지고 3축을 다시 구축할 때 집권할 수 있는 거지 뭐 안티같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집권한다?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안티로 집권한다는 게. 그러니까 안티로 집권한 적이 있었나요? 언젠간. 아니 예를 들어 굳이 따지자면 예를 들어 뭐 현행 대통령이 탄핵 정도에 준하는 어떤 상황을 해서 국민적인 비토 여론이 아주 그건 세다. 안티라고 뭐 그 정도 돼가지고 저 정당은 무조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생길 정도라면은 그땐 반작용으로 집권이 가능하지만은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라면은 파지티브한 경쟁을 하는 수밖에 없죠. 요새 국민들이 왜 그런 거 듣고 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판단을 스스로 다 하는데 안티가 근데 됩니까? 어쨌든 반문연대라는 말이 다시 나오는 것은 그 보수 정당에서 그 이번 총선이 이런 식으로 가면 어렵지 않겠나 이런 판단 때문에 나온 거 구도 아니에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지금대로라면 우리 바른미래당도 있지만 그렇다면 구도가 이대로만 간다면 여당은 상당히 유리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야당은 분열된 상황이잖아요. 제가 한 4년쯤 전에요. 예. 그 국민의당의 태동을 예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180석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가면 무조건 된다부터 시작해서 옛날 새누리당 말하는 거죠. 그렇죠. 새누리당 시절에. 그러니까 결국 정치는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살기 위한 노력들을 다 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잖아요. 왜 51대 49 정도로 선거 결과가 나오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까? 사람은 딱 이길 만큼 변화합니다. 예,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정당들은. 그거를 구도를 깨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어떤 빅텐트 안에 뭐 예. 반문이면 반문 모일 거라는 게 또 분석 중에 하나가 저는 근데 될 진짜 수가 반문연대 이런 간판 걸고 뭐 하자 그러면 저는 그건 뭐 인생의 목표가 반문이고 이러면은 참 자괴감이 드는 정치거든요. 그거는. 그 자기들의 정치 인생을 걸 만큼 지금 문 대통령이 대단한 거 아닐까요? 저 반문만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 그냥 아이디어를 내기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이 정확하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총선이니까 정권 심판론 그렇죠. 이런 것도 뭐 흘러가는 옛 가요지만 또 들고 올 거 아닙니까? 정권 심판으로는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패시브라고 하죠. 게임에 보면 예. 디폴트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 그걸 기본에-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돼요. 그거는. 기본에 반문연대를 그렇게 엄청 넘친다는 거지. 그건 똑같은 얘기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반문연대나 정권 심판이나 그게 그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덩치를 키워 자유한국당과 아니, 구독되는 제가 근본적으로 할게요. 당신의 경제관은 무엇이냐라고 지금 보수에게 던졌을 때 과거처럼 낙수경제론 들고 올 것도 아니고 뭔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답이 안 나와요. 지금 네. 통합된 답이. 그게 지금 이제 보수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 답이 제일 안 나올 때는 일단은 옛날에 자주 써먹던 덩치 키우는 방식이 제일 자주 써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렇죠. 또 우리 공화당 공화당 예, 이렇게 합쳐서 합치자. 후보 한 명.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농담 삼아 하는 게 뭐냐면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걸 비판해서 안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의 경제 성장 대안은 무엇이냐를 해야 되는 못 것인데 낸다는 거죠. 그거를 내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희화화됐잖아요. 뭐 출산주도 성장이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선택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 저는 요즘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젊은 정치인들이 해야 될 자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총선이 다가올수록 뭐 여러 가지 요동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고요. 우리 이야기 중에 잠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는요.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2일에서 26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9,356명에게 전화해서 2,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였고요. 응답률은 5.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의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분 말씀 오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